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복잡한 문제나 풀리지 않는 문제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다. 고르디우스라는 왕이 옛날에 자기네 나라의 제우스 신전에 기둥하고 마차를 묶어놓은 매듭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매듭이 워낙 정교하게 묶여져 있어서 누구도 그 매듭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매듭에 내려오는 신탁이 있었는데 뭐냐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자는 아시아를 지배하게 된다. 그런 신탁이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많은 왕들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려고 도전을 했을 때 아무도 못 풀고 있을 때 알렉산더라는 아주 젊은 왕이 아시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얘기를 듣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려고 제우스 신전으로 갔어요. 근데 알렉산더는 그 매듭을 풀었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아시죠? 몰라요. 아직 연락 안 왔어요? 알렉산더는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딱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외쳤냐면 야 나는 풀었다 하고 외쳤어요. 근데 거기 도전했던 많은 왕들이 야 웃기지 마 그건 푸른 게 아니야 뭐 한 거야? 자른 거야. 근데 알렉산더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이건 푸른 거야. 누구의 방식으로? 내 방식이에요. 내 방식. 오케이. 오늘 제 강의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주제는 빅 예스라는 주제인데요. 지금 우리 학생들 오늘 방청객 중에도 이번에 수능을 끝낸 친구들이 2명이 와 있는데 시험 잘 봤어요? 네. 좋아요. 한 친구 대답이 확실하고 한 친구 대답이 좀 이상하네. 수능을 끝내고 학교에 지망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어렵게 가서 대학에 가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회사를 잘 달다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사업으로 나가다가 본인이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삶은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는 고해예요. 고해. 고통의 바다야. 근데 문제는 그 고통의 바다를 누가 어떻게 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성공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면서 늘 고통의 바닷속에서 매일 부딪히는 게 고난과 고통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방법을 제가 4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는 것이 오늘의 제 강의의 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 위기라는 게 와요. 위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런 위기는 없습니다. 모든 개인이나 모든 기업이나 모든 국가한테요. 위기는 밥처럼 존재해요. 늘 옆에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야. 근데 위기의 재미난 특징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1997년도에 IMF가 왔었죠? 작년엔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세상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근데 위기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IMF 때나 또는 국제금융위기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닌데 위기는 터지기 전에 반드시 이걸 보내는데 그게 뭘까요? 신호. 그렇죠. 신호를 보내. 신호. 역시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많아. 위기는 터지기 전에 신호를 보내. 그래서 위기가 주는 신호를 사전에 읽을 수만 있다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위기에 빠져서 못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위기가 주는 신호를 못 읽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못 태어납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날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9.11 테러가 일어나서 보니까 무슨 사실들이 밝혀지냐면 9.11 테러가 터지기 전에 알카에다 조직이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그걸로 국제무역센터를 들이받고 펜타곤을 들이받는다는 첩보가 들어온 거야. 근데 미국의 정보국에서 정보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 정보를 딱 받고 야 웃기지 마. 이건 현상에서 일어나지 않아. 이건 어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야.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이야. 그렇지. 영화에서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어요. 만약에 그중에 단 한 명이라도 책임자가 그 가능성이 있는데 준비해. 대비해. 그랬더라면 이런 엄청난 사고는 터지지 않았던 거죠. 미국의 하인리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한 건의 대형 사건, 예를 들어서 9.11 테러처럼 또는 IMF처럼 대형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29번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미한 사고가. 근데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약 300번 정도의 징후가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300번 정도의 징후가 보일 때 그중에 몇 개를 해결할 수 있으면 29번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고요. 29번의 사고가 일어날 때 그중에 몇 개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한 건의 대형 사건은 터지지 않는다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대응하는 사람들은 그 법칙을 알고 위기의 징후를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전에 그 중국의 스촨성에 지진이 일어나서 발칵 뒤집혔던 거 다 아시죠? 네. 그 스촨성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중국 중앙방송을 보니까 터지기 전 일이에요. 스촨성에 지진이 터지기 전에. 그 지역에서 해괴하다고 해서 방송국에서 막 찍어놓은 그림들이 있는데 뭐냐면 두꺼비 아시죠? 두꺼비. 네. 그 스촨성 지역의 두꺼비 떼가 수십만 마리가 이동을 하더래. 마을을 덮치고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그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얘들이 왜 그럴까? 평소 보이지도 않던 애들인데. 그러니까 수십만 마리가 이동을 하고 나서 며칠 있다 지진이 터진 거예요. 우리는 두꺼비를 미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인간은 영장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만물의 영장. 근데 미물인 두꺼비조차도 위기가 일어나는 징후를 파악했기 때문에 위기를 피해서 도망갈 수가 있었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지구가 생긴 이래 과학기술이 현재가 최고예요. 최고의 과학기술을 갖고도 위기의 징후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들이죠. 네, 맞죠? 네. 위기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조그만 일들이라도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 이상한 신호가 주는 결과가 뭘지를 예측하는 학습이 필요해요. 평소부터. 안 그러면 위기 터진 다음에 대응하려다 보면 아무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맥켄지에서 분석한 걸 보면요. 기업의 평균 수명을 분석했는데요. 1935년도에 기업의 평균 수명이 무려 90년이었어요. 사람으로 치면 90살까지 사는 거였어요. 근데 애들이 점점 줄어서 2005년도에 애들이 15년으로 줄었어요. 자, 이 커브가 90년에서 줄어서 2005년도 15년까지 줄었는데 이 커브가 내리막 커브가 앞으로 더 내리막 될까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유사하게 평등하게 갈까요? 아니면 기업의 수명이 올라갈까요? 그렇죠.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 구조는 간단한 구조예요. 무슨 구조냐면 시장으로 보면 30년 전 기준으로 할게요. 시장에 공급자가 있어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야.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야. 옛날에 이 파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옛날에 만들기만 하면 팔렸어요. 근데 지금은 파는 사람이 많아요?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돼버렸어. 거꾸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옛날엔 열심히 일만 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떡하냐? 물건과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뭐를 하냐면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서 제공해 줘야 돼. 그렇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상품과 서비스를 많이 만들수록 그 기업은 빨리 망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기 전에 늘 봐야 돼. 세상이 뭘 원하나. 우리 오늘 두 친구가 수능 보고 막 참석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학교 들어갈 거란 말이죠.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취직을 하려고 할 텐데 요즘에 대학 들어가는 게 더 힘들어요? 회사 취직하는 게 더 힘들어요? 취직하는 게 더 힘들어요. 요즘에는요. 고등학생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 맞아요. 나오면 100% 학교를 다 갈 수 있어요. 지금 학교만 간다는 건 대단한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 없어요. 큰 의미 없는, 그렇다고 웃을 필요는 없죠. 이 친구들이 학교 들어가서 앞으로 절대 두 친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좋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또는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걸 지금부터 설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 A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딱 적어 놓으면 자나깨나 그 A라는 회사 생각만 나는 거예요. 신문을 보더라도 그 회사 나오면 스크랩 딱 하는 거예요. 준비 딱 하고 있다. 나중에 그 회사 인터뷰하고 들어갈 때 있잖아요. 앞으로 학생들 4년 후가 되겠죠. 들어갈 때 인터뷰할 때 저는 4년 동안 당신네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를 안 뽑아줄 수가 없지. 그 과정에서 이 친구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뭐를 느끼냐면 이 회사는 내가 볼 때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뭐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줄 회사에 대해서 분석하고 준비하다 보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요. 직장 다니다 수시로 잘리고 구조조정 당하고 기업이 망하고.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직장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이 시험에 합격만 하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시험에 합격해도 마찬가지야.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무슨 시험? 사법고시. 옛날에 사법고시 합격만 하면 평생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아주 리얼하게 보여드리면 변호사들의 그러니까 우리 일반 용어로 얘기하면 매출액, 변호사 용어로 하면 사건 수임수라고 그래요. 사건을 몇 건 수임했냐? 10년 전보다 반이 줄었어요. 수임 건수가. 변호사 한 달에 내는 회비가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5만 원밖에 안 되는 회비를 못 내는 변호사가 전체 변호사의 8%나 돼.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불과 5년 사이에 변호사 숫자가 2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정해져 있는데 변호사가 더 많아지니까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된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올 초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에 출마한 변호사협회 회장들이 뭐라고 공약하냐면 제가 변협회장에 당선되면 밥 굶는 변호사 없도록 해주겠다가 이 사람들의 공약이었어요. 상상도 못하죠? 변호사가 밥 굶는다는 상상도 못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한국 전체 변호사 중에 약 80% 이상의 변호사가 자기 사무실 유지가 어렵습니다. 전체 변호사 중에 절반이 연봉 5천이 안 돼요. 네, 연봉 5천이. 이 친구들, 이 두 친구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아주 좋은 기업, 본인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금융권의 최고 기업 간다 그러면 이 친구들 연봉 들어가자마자 5천만 원 가능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변호사들의 연봉이 5천 되는 사람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자, 그럼 모든 변호사들이 다 이렇게 힘들까요? 아니에요. 그중에 1년에 수십억씩 벌고 아주 이름을 날리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훌륭한 변호사가 되냐? 간단한 거야. 시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르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늘 주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원할까를 주시하는 거야. 그걸 줄 수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성공하는 거죠. 자, 변호사 말고 이 자격증만 따면 역시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자격증이 있었어요. 의사. 고향이 어딘지 알 것 같아. 의사들 한번 보죠, 의사. 지방에 있는 모 병원이 그 지역에서 5대 종합병원 중에 한 병원이에요. 병상이 200병상이나 돼. 근데 그 병원의 원장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왜? 하루에 오는 환자가 10명밖에 안 와. 부채가 100억이에요. 역시 어떤 지역의 원장은 해외로 도망을 갔어. 왜? 부채가 70억이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동네에서 의원이 한 집 건너 한 집 생기다시피 늘어날 거예요. 우리 같은 지금도 그렇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의료 서비스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니까 좋은데 의사하는 분들은 이게 이 자체가 고통이에요. 옛날에 자격증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거든. 모든 의사들이 역시 이렇게 힘드냐? 아닌 거예요. 그중에 역시 돈을 수십억씩 벌고 아주 이름을 날리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역시 특징이 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변화를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읽지 못하면 고생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신경외과 전문 일을 하고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데 한 4년 전부터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나가서 개업을 하고 싶대. 제가 말렸어요. 제가 창업경영학과 교수잖아요. 세상은 무섭다. 함부로 나오면 죽는다. 그랬더니 안 믿어. 함부로 나오면 죽는다. 안 믿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와서 차렸어요. 신경외과를 차렸어. 신경외과 의원. 동네에 있는 의원 있잖아요. 신경외과 의원의 주 고객이 누구예요? 그렇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야. 가서 누워가지고 물리치료하고 이렇게 가면 저도 가끔 가는데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쳐놓고 거기서 물리치료하고 아이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분들이 주 고객들인데 이 친구네 제가 작년 말에 국제금융위기 터지고 그 친구 병원에 가봤어요. 갔더니 신경외과에서 간호사가 이렇게 접수받는 접수대가 있잖아요. 그 위에 프랭카드로 하얗게 뭘 큼직하게 써붙였어, 위에다. 제가 뭔가 딱 봤더니 점도 뺍니다. 점 어디서 빼요? 피부과는 성형외과에서 빼잖아요. 아니, 당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환자가 안 온대. 안 오니까 알 수 없대. 뭐 레이저를 들여다 놨더라고. 레이저. 나보고 좀 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든 사업하는 사람들이든 우리가 자격증만 따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던 의사든 변호사든 지금은 그 누구 하나 예외가 될 수 없다. 세상이 뒤집혀졌고 세상이 바뀌었다.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거 인식하지 못하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뀐 키워드 중에 저보고 하나를 딱 뽑아라 그러면 저는 늘 꼽는 게 있어요. 전 여성이라는 키워드를 꼽습니다. 여성은 정말 대단한 집단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무서운 조직 패밀리가 3대 패밀리가 있습니다. 미국에 총 쏘는 조직들이 있어요.
뭐야? 마피아. 일본에 칼 쓰는 조직들이 있어요. 야쿠자. 홍콩에 총칼 다 쓰는 조직이 있어. 삼합회. 요 삼합회 무서운 조직이야. 근데 요 세 개 조직이 무서워하는 게 한국에 있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조직인데 뭐냐면 부녀회야. 이 부녀회한테 딱 걸리면 망하는데 3개월밖에 안 걸려요. 맞죠? 대단한 파워입니다. 작년에 프랑스의 세계 언어 대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한국 단어가 하나 올라갔어요. 스펠링이 어떻게 됐냐면 AJUMMA야. 아줌마. 거기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한국에 있는 40대 이상의 여성으로서 자녀들을 다 키운 뒤 시간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한국 특유의 집단 이렇게 돼 있어. 한국 특유의 집단이래. 골드만삭스사가 몇 년 전에 이런 분석을 했어요. 2050년도에 대한민국이 GDP 8만 1,000달러로 1인당 GDP 세계에서 2등을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 친구들에는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단돼 있고 시장 전체 규모가 4,900만 원밖에 안 돼요. 기름도 한 방울 안 나와. 근데 어떻게 세계 2등을 할까 봤더니 그 친구들이 내놓은 데이터 말고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가능하다. 뭐냐?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걸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감성이야. 앞으로 감성은 돈을 만드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감성이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를 2만 달러 현재 시대까지 끌고 온 건 남성들의 고단한 노력이었지만 우리를 8만 1,000달러까지 끌고 가는 엔진은 누구라고 전 믿냐면 여성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성은 대단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파워를 세 가지로 나눠서 봐요. 첫 번째 파워가 뭐냐면 지식의 파워입니다. 제가 전에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판사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앞으로 그 법정의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뭔 얘기예요? 앞으로 판사 다 여자가 합니다. 오, 그래요? 검사도 다 여자가 하고요. 이 변호사도 다 여자가 합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보통 이 사법고시 보면 요즘 1,000명씩 뽑아요. 이 친구들이 연수원 들어갔다 나올 때 보면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눕니다. 1등급 아이들이 가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셋 중에. 판사예요. 그렇죠. 판사. 2등급은 검사고 나머지 애들이 변호사 하는 거예요. 물론 상위 친구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자기가 골라갈 수 있어요. 근데 밑에서는 골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1,000명 중에 작년에 판사로 나온 친구가 96명인데요. 그 중에 68%가 여학생이야. 68%가. 지금은 대부분 남자들이 판사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여자들이 판사할 게 굉장히 높아지거든. 검사, 올해 나온 검사 중에 51%가 여학생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뒤집히고 바뀌고 있다. 두 번째 여성의 파워는 뭐냐면 구전의 파워입니다. 입소문. 남자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집에서 한번 쉬다 보면 와이프가 친구들하고 통화를 시작하잖아요. 막 한참 일을 하고 난데도 아직 통화가 한 2시간에 끊을 때 뭐라고 끊는지 알아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끊어. 자세한 얘기 만나서 하자. 저희가 한때 그 연구한 적이 있어요. 여성은 무슨 얘기를 2시간 동안 하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할까. 그때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 1시간 동안 뭐 하냐면 이불 푸는 워밍업의 시간이야. 제가 매주 방송을 하는데 저도 방송할 때 카메라 돌기 전에 저 이불 풀어요. 다 풉니다. 저희는 2초면 돼요. 이렇게. 꼬일까봐 그래. 근데 우린 2초면 되는데 여성은 얼마 동안 풀어요? 1시간 동안 푸는 거예요. 두 번째 1시간 뭐 하냐면 전화 그런 용건이 아니라 주변 얘기 하는데 누군데 걸리면 죽는 거야 그냥. 걸리면 죽어. 그럼 자세한 얘기는 언제 얘기해? 만나서 하는 거야. 여기 걸리면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성의 파워는 뭐냐? 구매 파워입니다. 구매 의사 결정권의 80%를 여성이 갖고 있어요. 남자 양복의 기혼자들, 남자 양복의 80%를 사는 사람들이 여성이에요. 무서운 변화야. 그래서 요즘 남자 양복 사면 사은품으로 뭘 주는 줄 알아요? 세제를 줘, 세제. 세제. 빨래할 때 쓰라고. 무섭게 변한다. 그래서 세상은 변했는데, 세상은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에 누가 있다? 여성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실현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뇌가 있어요. 인간의 뇌는요, 우리가 절실히 원하기만 하면 그게 이루어지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절실히 원하면. 뇌의 놀라운 비밀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뇌 중에 전두엽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건 이성의 중추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여기는 미래 기억이라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네, 기억은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과거죠. 네. 미래 기억은 뭘까요? 앞에 거? 앞으로 올 거. 앞으로 올 거? 그거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되는 한자짜리 아주 멋진 단어가 있는데. 그렇죠. 꿈이에요. 꿈. 여러분들이 오늘 방청객 방송국 오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고 있냐? 어제 주무실 때 꿈에서 돼지 100마리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고 쳐봐요. 그럼 오늘 방송국 오시기 전에 어디 들렸다 옵니까? 복권 사고. 복권 산 순간부터 엄청난 고민이 두 가지가 생겨. 첫째, 이 복권을 어디에 감출 것이냐. 잃어버리면 난리 나잖아. 두 번째,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직장인들은 대부분 그런 순간 딱 복권을 산 순간 왜 이미 50억은 된 거야. 돼지가 100마리니까. 복권을 산 순간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회사를 언제 때렸을 거냐. 이런 상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하면 뇌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뇌에서 분비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에요. 도파민. 도파민이 언제 나오냐면 무슨 약물을 하거나 이럴 때 흥분된 물질이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앞에 앉은 5분하고 저하고 친구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6명이서 뭐 저녁을 먹었어요. 맛있게. 그럼 한 6만 원 나왔어요. 그동안 우리가 10,000원씩 낸 거야. 쭉쭉쭉. 근데 우리 남자 사장님께서 어제 그 꿈을 꾸고 복권을 사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6명이 먹어서 6만 원 나온 걸 누가 다 낼까? 복권 산 사람. 다 내는 거야. 내면서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래. 말은 안 해. 왜? 그 복권 샀다고 얘기하면 재수 없어서 안 될까봐 말은 안 하고 다 사는 거야. 하면서 입이 귀에 걸려 있어. 왜? 나는 이미 얼마 있어? 50억 있는 거야. 50억. 이게 미래 기억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자기의 행복한 미래 기억을 미리 갖습니다. 가져요. 미리 가져서 이 친구들처럼 나는 어디 합격됐으라고 미리 상상을 하는 거예요. 뇌는 그때 작동을 시작합니다. 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놀랍게도. 자, 우리 여러분의 뇌를 여러분이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 속인다는 분이 많고 나머지는 답변을 못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못 속인다는 분은 확실하게 왜? 내가 내 뇌를 속이려는 순간 누가 알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못 속인다고 하는 거고 답변 못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못 속이는 건 확실한데 저 인간이 그런 질문하는 거는 뭔가 복선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답변을 못 하는데 사실은요. 인간은 자기 뇌를 속일 수가 있어요. 제가 입증시켜 드릴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 뇌를 속일 수 있는데 이 놀라운 비밀을 제가 우리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까요? 네. 훌륭해요.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꿈이 학생들은 정말 원하는 대학이라고 찍으면 돼. 정말 원하는 꿈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네. 딱 있는데 이걸 내 미래 기억 속으로 갖다 넣는데 제가 뭐라고 소리 지를 거냐면 찍을 때 이걸 그냥 갖다 넣으면 안 돼. 이걸 찍을 때 빅이라고 소리 칠 거예요. 빅, 커다란 빅. 넣을 때 예스라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빅 예스, 절대 긍정을 얘기합니다. 내 꿈을 찍어서 내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어디까지 들려야 되냐면 마라도까지 들려야 돼. 뭐 제주시나 서귀포까지는 안 돼. 그 너머까지 가야 돼. 그래야 우리 뇌가 인식을 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꿈이 있고 오른손으로 찍는 겁니다. 빅 예스. 빅 예스. 손으로 하세요. 손으로. 다시 빅 예스. 빅 예스. 빅 예스. 빅 예스. 빅 예스. 빅 예스. 좋아요. 이제 인간은 자기 뇌를 속일 수 있는데 그걸 제가 입증해 드릴게요. 자, 오른 손바닥을 내밀어 보세요. 오케이. 손바닥을 쳐다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손바닥 보세요. 손바닥 위에 뭐가 있냐면 노란 레몬이 있습니다. 노란 레몬. 껍질도 까있는데 너무 쉬워. 아직 덜 익어서. 자, 레몬을 갖다가 입에다 넣고 확 깨물고 드셔보세요. 시작. 시죠? 오케이. 입에 뭐가 고여요? 침이 고이죠? 네. 손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입에 침이 고인 건 내가 누굴 속인 거예요? 나를 속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인간은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인간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속일 수 있고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자기 뇌를 속이는 사람들이었어. 뭐라고 속이냐면 희망과 긍정과 열정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근데 속이려니까 이렇게 속이는 사람이 있어.
IMF 때도 망했어. 이번에 틀림없어. 그럼 100% 망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일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희망과 긍정과 열정으로 속여야 돼요. 이미 됐다라고 속여야 돼. 인간은 오늘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못합니다. 미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일 오지 않은 내일이라는 신의 영역을 내 거로 만들어버리는 나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이미 달성됐어 라고 자기를 속이는 거야. 그 사람의 뇌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야. 한국에 사람이 없대, 흥분돼. 마치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이 원하는 학교 들어갔네라고 믿게 되는 거야. 그럼 모든 행운이 그 사람한테 따라갑니다. 인간은 자기 뇌를 속일 수가 있어요. 반드시 믿으시면 돼요. 네. 또 하나, 인간은 항상성 유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사람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긍정적이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뇌학자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에 근육이 생기잖아요. 네. 저는 우리 뇌에도 근육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육이 있다. 그 근육을 단련시켜야 돼. 언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무슨 근육으로? 긍정의 근육으로.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런 좋은 강의가 있든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이들 때부터 데리고 가서 얘가 뭔 얘기인지 모를 때부터. 이 친구들도 오늘 정말 잘 온 거예요. 정말 잘 온 거야. 데리고 다니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면서 뇌 근육은 곧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습관이라고 그래요. 네. 습관 잘 못 끊잖아요. 네. 근데 좋은 습관을 갖는다면 좋은 습관을 끊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미래 기억이라는 근육을 미래 내가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꿈을 자기의 뇌 근육 속에 심어 놓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거 얻을 수 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좋은 기억을 심는 거는 누가 먼저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내 뇌한테.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뇌가 인간을 통제한다고 믿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뇌를 속일 수 있을까 할 때 없다고 생각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근데 실제는 뇌가 우리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실험을 통해서 입증했듯이 내가 뇌를 조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강할수록 성공은 더 커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 그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충남 태안이 제 고향이에요. 태안에 어렸을 때 제가 이해 못했던 게 그 운동장이든지 뭐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물을 풀 때. 근데 펌프가 있었는데 그 펌프를 푸는 걸 어른들이 이렇게 보니까 물을 푸기 전에 거기다 반드시 물을 넣더라고. 마중물. 그게 마중물이에요. 똑똑해 하여튼. 마중물을 보. 그러니까 우리 똑같아. 뇌 근육도 내 미래 기억 속에 좋고 행복한 마중물이라는 걸 내가 먼저 넣지 않는 한 뇌는 절대 안 속아요. 그러니까 좋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좋은 일들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벌어진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긍정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뭐냐면 위기가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을 한번 드리겠다. 제가 만든 공식입니다. 빅 예스라는 공식은요. 인정과 수정을 더하고 거기다 열정을 곱하는 거예요. 열정을 곱해서 다시 긍정을 더하는 겁니다. 이게 빅 예스라는 위기를 극복하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개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만약 두 친구가 수능을 봤다 그랬는데 한 친구는 대답을 잘했고 한 친구는 대답 못했는데 좋아 못했어. 잘 못 봤다. 오케이 거기 인정해야 돼. 안 그러면 그 속상한 것 때문에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어. 두 번째는 뭐냐면 방법을 수정해야 돼. 세 번째는 열정으로 댐벼야 돼요. 인정하고 수정했으면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가다가 보면 또 슬럼프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꼭 필요한 게 뭐냐? 긍정의 힘이에요. 이 네 가지로 무장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든 극복할 수가 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인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정. 우리는 어떤 나쁜 상태,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거나 또는 뭐 회사에서 잘렸거나 또는 뭐 학교에서 떨어졌거나 이런 경우는 그 슬럼프에서 헤어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보통 4단계를 거쳐갑니다. 그 상태를 부정합니다. 처음에. 이건 아니야. 내 일이 아니야. 내가 망한 게 아니야. 뭔가 잘못됐을 거야. 부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분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난 열심히 한 거밖에 없어요. 분노해.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울에 가요. 우울증. 우울. 이때가 제일 위험한 단계입니다. 우울에 가면 뭘 하냐면 이때 사람이 자살을 해요. 우울증일 때 자살합니다.
우울을 극복한 다음에 오는 게 수용해. 아, 그래. 애들 생각해서라도 내가 한번 더 해보자. 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제일 위험한 특히 우울의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위기를 넘쳐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단계 중에 슬럼프에 빠져있다 그러면 일단 인정해라. 오케이. 난 망했다. 난 망했어. 나는 회사에서 잘렸어. 그거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잘못된 게 있다면 그 단초를 풀어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없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수정해라. 한 번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쓰촨성 지역에, 오늘 또 쓰촨성이 2번이나 나오네. 쓰촨성 지역에 중국에 냉장고를 파는데 거기서 저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AS 요청이. 그래서 AS 직원들이 가서 보니까 냉장고 안에 흙이 그렇게 많대. 고장난 걸 보니까. 그거 왜 그럴까? 고쳐주고 왔는데 또 불러서 가보면 흙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렇게 지켜봤답니다. 그 AS 직원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를 빨길래, 옷이 어떻길래 이렇게 됐을까? 그랬더니 쓰촨성 지역의 농부들이 그 안에 세탁기에다가 옷을 다 빨고 그 다음에 거기다 고구마를 빨더래. 그러니까 흙이 많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AS 요원들이 얘기한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는 고구마 빠는 게 아니라 옷 빠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잘 빨려? 빠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 AS 요원이 그걸 본사에 보고한 거예요. 본사에서 답을 못 찾을 때 이 장류민 총재가 아니, 그쪽 농부들이 세탁기에다 고구마를 빤다는 얘기는 고구마 세탁기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고구마 세탁기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근데 장총재 아니, 세상에 어디 있는 게 뭐 있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면 되지. 그래서 세계 최초로 고구마 세탁기를 만들었는데 1년에 10만 대씩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수정의 힘이에요. 잘못됐으면 방향을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열정입니다. 열정으로 무장해야 돼. 자, 인정했어. 오케이, 잘못됐어. 자, 수정했어. 전략 바꿨어. 이제는 뭐냐? 발로 죽어라 뛰는 거예요. 예, 뛰는 거야. 뛰어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부산항에 미국의 핵 항공모함 니미츠호라는 배가 들어왔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비행기가 100대 이상 실리고요. 거기에 승무원이 6천 명이 실리는데 6천 명 동안 6개월 동안 육지에 안 와도 작전이 가능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배야. 근데 그 배 니미츠호의 이름이 얽힌 사연이 있는데 전에 미국 대통령이 괌으로 여행을 왔을 때 그때 미국 해군 참모총장도 왔었고. 그래서 갑자기 해무총장 배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부르더래요. 가려고 옷을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장군들은 옷에 별들이 붙어 있잖아요. 별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세탁소에서 잘못해가 별이 없어진 거야. 그렇다고 군복 안 입고 갈 수도 없고 뭐 추리닝 입고 갈 수도 없잖아. 그래서 빨리 어떻게 찾아봐라 그랬더니 못 찾을 때 함내 방송을 한 거예요. 혹시 함에 있는 장병들 중에 별 4개 대장별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와라. 누가 갖고 있겠어요? 미국에 그 대통령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배에. 근데 새파란 소위가 대장별을 딱 들고 나타났더래. 그래서 이 참모총장은 급하니까 일단 붙이고 대통령 미팅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불렀대 그 소위를. 자네는 소위인데 어떻게 대장별을 갖고 있나? 그랬더니 그 소위가 예, 제동님. 제가 워낙 해군사관학교 다닐 때부터 워낙 제가 제독되길 원하니까 제 여자친구가 제 인관할 때 대장별을 저한테 선물로 주면서 너는 네 대장이 되고 싶은 열정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마라. 이걸 보고 늘 생각을 해라. 그래서 제 책상에 늘 보고 있었습니다. 앉히고 해서. 그 친구 이름이 니미츠 소위예요. 결국 그 친구는요. 나중에 미국 해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독이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을 붙인 배가 니미츠호예요. 열정이 있어야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긍정입니다. 긍정. 자, 인정하고 수정했어. 그 다음에 열정을 가졌어. 이제는 긍정으로 가야 돼요. 긍정.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요. 그 사람한테 느끼는 인상들이 있어요. 한눈에 딱 느낍니다. 저는 강의하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저도 한눈에 딱 보면 알아요. 오늘 몽타주들이 굉장히 좋으셔. 저희 모임이 몇 개 있는데 저희 모임 중에 하나가 대두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이거 큰 사람들의 모임을 대두회라고 그래요. 우린 분기별로 모여가지고 가로 곱하기 세로를 잽니다. 제일 큰 사람은 회장인데 저희는 회장이 정해진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저희 회장은 저보다 머리가 반이 더 있어. 밥 먹을 때 이렇게 앞에 앉아 있잖아요. 선풍기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막내가 이 판사가 한 명 있어, 판사. 당신 말이야, 혹시 재판할 때 그 사람의 인상 때문에 형량을 바꿔준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후배 판사 펄쩍 뛰는 거예요. 형, 절대 법관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서도 안 돼요.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제가 소주하고 맥주를 말아가지고 소맥을 막 열 몇 잔을 먹여놨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옛날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한 번은 검찰에서 기소장이 왔는데 기소 내용이 피의자가 여자야. 미혼인데 남자친구하고 싸우다가 여자들 하이힐 있잖아요. 삐딱고도 잡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쭉. 그러니까 한 명을 그런 게 아니라 두 놈을 찍었다. 그래서 처음 한 명 이렇게 하고 그 친구하고 헤어지고 두 번째 친구 사귀다가 또 찍은 거야. 그래서 그 판사가 볼 때 야,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겠구나. 그렇잖아요. 한 번 하면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두 번 하면 이건 상습으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재판 날 딱 갔대.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네. 가가지고 그 피고 얼굴하고 검찰이 갖고 온 기록을 계속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놈이 문제가 있었겠구만. 왜? 여자가 너무 예쁘더래요. 너무 호리호리하고. 사실 남자는 여자가 예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사실 판사들은 일정한 죄에 따라서는 제일 낮고 높게 따른 이런 기준이 있다네요. 어디 때렸을 것 같아요? 제일 낮게 때렸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제 강의할 때 제 사례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그 사례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실제 사람의 인상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인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영상 한번 주세요. 남편을 살해한 여자가 미모를 이용하여 무죄 선고를 받고 스타가 되는 이야기. 뮤지컬 시카고는 매력 있는 외모를 지닌 사람에게 더 너그럽게 대하는 사회를 꼬집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미국 심리학계는 피고의 신체적 매력이 배심원들의 형량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갖고 꾸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2005년 미국 성 안셀름 대학에서는 절도 사건의 여자 피고에게 유죄인가 무죄인가에 대한 편견을 내리는 실험을 했는데 10명의 배심원들은 매력적인 여자에게는 평균 4.3명, 덜 매력적인 여자에게는 평균 6.5명이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실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작팀은 이 실험을 바탕으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모의 법정 실험을 해봤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배심원은 성별과 나이를 골고루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피의자가 등장하겠습니다. 피의자 나와주세요. 피의자의 외모에 따라 배심원의 판결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루만 차림의 교통사고 피의자. 피의자 김수진 씨는 2008년 9월 4일 새벽 5시 강원도 홍천 44번 국도 커브길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도 승용차와 충돌하여 운전자 박창수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은 피의자에게 몇 년의 형을 구형하시겠습니까? 배심원들에게는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피의자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시켜 봅니다. 화장도 하고 머리 모양도 바꾸고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다시 배심원도 모두 다른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재판의 진행은 동일. 미모의 젊은 여성으로 변신한 피의자에게 배심원들이 이번에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운전자 박창수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배심원 여러분의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얼굴이 이쁘시잖아요. 그리고 여자고 아까 색깔도 많고. 중요한 건 좀 15만원 좀 너무한 것 같아요. 15년 너무 가해. 너무 가혹해. 그 못생긴 사람은 더 줘야 돼? 그건 아니지. 피의자의 외모가 과연 형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배심원들이 구형한 형량은 놀랍게도 평균 8.9년과 5.1년. 놀랍죠?
이런 거예요. 똑같은 죄를 졌는데 모양에 따라서 거의 2배 가까이 받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몇 년형인지. 몇 년형이야? 종신형? 우리는 엄마 아빠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과 나오고 토익도 한 950점 정도 돼. 그럼 우리 아이는 얼마든지 좋은 회사에 취직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제가 대기업 중역분들 특히 인사 담당 중역분들 강의할 때 여쭤봅니다. 끝나고 나서. 전무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 취직 채용할 때 마지막 의사결정 기준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인상이에요, 인상. 성적은요? 아, 성적 좋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애들만 우리 회사에 입사할 수가 있어. 지원서를 낼 수 있는데 합격 조건은 달라요. 뭐예요? 인상이라 이거, 인상. 주변에 보세요. 주변 이웃들 중에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나오는데 취직을 못한 애들이 있어. 그 누구 닮은 줄 알아요? 지 아버지 닮은 거야. 상을 좋게 해야 돼, 상을. 상을 어디서부터 좋게 해야 되느냐? 집에서부터. 제가 한 번에 내 인상을 확 좋게 하고 또 가족의 행복을 한꺼번에 오면서 엔돌핀을 쫙 쏟아나게 하는 놀라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얼굴을 이렇게 마주쳐 보세요. 보다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따라서 하면 돼요. 보세요. 자, 저랑 한번 해보시고. 자,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따라서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까꿍. 간단한 거야. 이 깍꿍만으로도 우리는 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놀랬어.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위기를 극복하는 솔루션에 관해서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가 오면 인정해라. 2번째, 수정해라. 그 다음에 열정을 가져라. 그 다음에 긍정해라. 그리고 힘들 때마다 주문을 외쳐라. 뭐라고? 빅 예스라고.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인간의 뇌예요. 인간의 뇌. 우리의 인간의 뇌는 본인이 시키는 대로 작동하게 돼 있다.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